언젠가 여의도에서 비상할 날을 꿈꾸는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 정치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의사당 1번 출구 시간입니다. 오늘도 황희두 이사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예상했던 일인데 휴가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 방송사법 통과시켰을까요? 아닙니다. 예, 제2요구안 제가를 했습니다. 결국 거부권 행사를 한 건데요. 자,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이 19개입니다. 총 19개. 많은 거죠?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은 저는 그 숫자보다는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한 삼권분립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고 넓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 여전히 불복하고 있다. 아, 총선에 불복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될 때가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원칙 자체를 거부권으로 쓰고 예외적으로만 국회 입법을 인정하겠다라는 태도 자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늘 입법으로처럼 말하던 헌법가치, 법치주의 이런 것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이 헌법체계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호해야 될 가장 큰 책임이 있는데 지금 가장 크게 이 헌법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장본인이 윤석열 본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을 무너뜨려서 삼권 분립 체계를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세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저도 동감을 하고 실제로 뭐 횟수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냐면 그 박정희 그러니까 이승만 그 전 대통령 때를 제외하고 박정희, 노태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이때 쓰인 거부권을 합치면 19건이거든요. 그걸 지금 딱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도 안 돼가지고 다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무슨 올림픽 메달 따는 것 마냥 여기서라도 1등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과욕이죠. 자, 그런 말씀대로 MB 전 대통령 제가 알기로는 거부권 행사 한 번 했어요. 그만큼 아주 예외적으로 행사할 권한인데, 대통령의 권한인데, 자, 결국 제2요구권 했기 때문에 이 방송사법 국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처리될까요? 근데 일단은 국민의힘 자체가 의석수가 이제 108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뭐 똘똘 뭉쳐가지고 오히려 이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 내지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여당으로서 그래도 국회의원 아닙니까? 국민을 대표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기대는 너무 난망하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 거부권을 또 쓰면 국회에서는 또 제2결을 부결시키는 방법으로 이상한 콜라보레이션을 계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뭐 어떤 법안이라도 올라가면 합의 안 된 거니까 합의 안 되죠. 잘 합의 안 된 거는 다 제2 요구하겠다, 거부권 행사하겠다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다시 국회로 돌아오고 국회에서는 지금 말한 대로 108석이 있기 때문에 폐기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법 없을까요?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해법은 저희 신인규 위원장님도 계속 얘기해 주셨듯이 이거는 더 이상 그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러서 그 정도입니까? 그래서 그냥 이거는 끌어내리는 것밖에 끌어내려야 된다? 스스로 내려오는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요. 사실 오늘 뭐 주제에 자세히 다룰 내용은 아니긴 합니다만 지금 그 독립기념관장에 뉴라이트 꽂아버리고 지금 권익위 그 국장님 같은 경우에도 되게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결국 김건희 명품백으로 인해서 벌어진 건데 그런 일들을 봤을 때 더 이상 뭐 대화와 타협의 여지 자체가 없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제가 아까 삼권 분립을 무너뜨렸다. 그러니까 헌법 가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아주 이거는 정말 헌법의 관점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러니까 헌법을 무시하는 태도거든요. 이게 심각한 게 국회는 입법권을 가지고요. 윤석열 대통령 행정부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법을 집행하는 권한밖에 없는 사람이 입법까지도 지금 사실상 그 입법 방해를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 황희두 이사님의 견해에다가 살을 조금 붙이자면은 끌어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히 끌어내려야 된다. 그래서 저는 확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전략 전술을 쓸 때 오히려 역풍을 당할 수도 있는 부분들은 좀 조심하면서 더 많은 국민들이 확실히 끌어내리겠다라는 그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저는 모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를 생각합니다. 더 확실히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이게 지금 민주주의를 깨고 있다 이렇게 두 분 보시는 거군요. 뭐 확실히 끌어내는 방법 다른 방법이 있는 건가요?
탄핵 말씀을 하시나 두 분은? 아니 저는 탄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들인데 네.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갖다가 본인 마음대로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거든요. 우리 네. 헌법재판소가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일 때 파면을 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파면 당했습니다.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볼 때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심해요. 네. 그럼 이거는 파면을 당해도 한 100번을 더 당해야 될 그 상황이거든요. 정도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더 이상 이제 놓아둘 거냐, 방치할 거냐, 아니면 교정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제 진지한 고민에 들어갔다. 축구에서도 옐로카드 2장이면 퇴장이거든요. 네. 이미 옐로카드 저는 한 10장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젊은 정치인 의사당 1번 출구라 보니까 이렇게 강하게 한번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 권한 중에 또 권한이 사면, 복권 이런 건데 지금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여부를 두고 정치권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사안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통령이 뭐 결정하면 되는 거고 이게 이렇게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뭐 애초에 뭐 사면권이라든지 이런 복권에 대해서 너무 권한을 그 남용하는 거 아니냐. 늘 그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는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그런 차원으로도 보기가 되게 어려운 게 누가 봐도 너무 정략적으로 그러니까 네. 민주당의 분열을 위해서 이렇게 툭 던진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이제 야당 분열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있는 민주당원들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던진 것 같지만 네. 사실상 결국엔 지금 뭐 유난 갈등이네 뭐네 물론 뭐 그게 진짜 갈등이라고 사실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여권 폭탄으로 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또한 무능 그 자충수를 뒀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뭐 지금 당사자인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 지금 영국에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국내 정치권만 떠들썩한 모양새인데 이게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의 유불리를 좀 따져볼 수 있을까요? 득을 볼 사람, 또 실이 될 사람.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그런 단일 체제를 좀 흔들어 보겠다라는 의도로 이제 던진 카드인데 결국 돌아오는 거는 저는 국민적인 비판과 저항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네. 이유는요. 지금 우리가 김경수 지사 문제 아니면 윤석열 한동훈 갈등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번 복권의 핵심은요. 국정농단 세력을 완전히 정당화시켜주면서 다 풀어준 게 그 옆에 핵심이라고 봅니다. 김경수 전 지사 말고 나머지 사람들 말하는 그러니까 이게 연막 같은 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김경수라는 카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물론 득실을 논하게 만들겠죠. 그거가 이제 쟁점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죠. 근데 이면에서는 예. 국정농단 주범들 내지는 원세훈 국정원장까지, 네. 그러니까 MB계까지 이 보수의 썩은 물들을 다 지금 방류하고 있는 거랑 저는 방류하고 똑같다고 있다.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되면 이제 국정농단의 문고리 정호성 씨는 복권 받아가지고 이미 대통령실에 비서관 취업까지 하고. 했잖아요. 네. 그럼 저는 개인적인 제 소신은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우리 역사가 내린 판단이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내린 거기 때문에 이분들 한 명이라도 전 사면해주면 안 된다, 복권해주면 안 된다는 입장인데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다 해줬거든요. 네. 그럼 지금 최순실 씨는 왜 감옥에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논리적인 의문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 여기에 대해서는 득실 부분에서는 저는 좀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국정농단을 합법화해준 저는 역설적인 그 결정이기 때문에 전 국민적인 비판이 저는 뭐 끊이지 않을 것이다 저렇게 봅니다. 우리 신 변호사는 지금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을 통해서 앞을 가려버린다. 지금 썩은 물이라 그랬나요? 오염된 오물요? 폐수 같은 아, 거죠. 폐수요? 폐수 세력을 지금 다시 풀어오는 폐수를 거죠, 방류한 우리 데 사회에. 강하게 얘기. 왜 웃으세요? 강하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핵폐수 얘기한 같은 거 생각이 아닙니다. 나서 핵폐수입니까? 2020 핵폐수를 막 뿌리면서 김경수 전 지사 이런 게 탁 앞에 가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 네. 같은 경우에도 잔영 후에 이제 그 감형하고 가석방 해준 게 그렇죠. 지금 윤석열 정부인데 자기들 손으로 집어넣었던 사람들 자기들이 풀어주고 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건 뭐 소신껏 뭐 반대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그럼 박근혜 씨는 만나가지고 왜 히히덕거리고 있는지 그런 걸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이제 묶어가지고 네. 뭐 이렇게 의도를 가진 것 같은데 왜냐면 민주당에서 그러면 이제 김경수 지사를 환영을 하게 되면 원세훈도 거기에 묻혀가지고 그렇게 털어줄 수도 있고 만약에 이걸 또 그 반대가 되면은 민주당이 또 난감해지는 상황을 유도한 거 아닌가? 뭐 저들의 이제 그 얄팍한 생각이라고 보고요. 네. 결국에 본질은 말씀하셨듯이 자기들이 잡아줬던 사람들, 잡아 넣었던 사람들까지 다 풀어주고 네. 최근에 또 이명박 씨 만나가지고 그 웃고 있는 사진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밥 속 먹었죠? 뒤집어진다고 네, 예, 만찬 그러고 했다고. 있습니다. 그 한동훈 대표는 계속적으로 지금 중진들도 만나서 이거 김경수 전 지사 복권 안 맞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의 이런
방식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구별해서 봐야 되는데 예.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을 반대한다. 네. 저 그 자체의 메시지만 놓고 보면 전 일리가 있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인 사면 정말 자제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의 여론을 살피면서 국민 통합적 효과가 있을 때 대통령이 고유 권한을 행사해서 국민 통합을 목적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은 오히려 국민 분열과 갈등만을 더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이면에 숨은 내용까지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정말 대통령의 권한을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 방식으로 행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의 메시지 자체는 맞다고 보지만은 한동훈 대표가 가진 주관적인 지위를 놓고 보면 이건 또 본인의 스텝이 꼬이는 거거든요. 예. 왜냐면은 그 김경수 지사 사면에 대해서 사면과 복권을 지금 나눠서 하고 있는 건데 사면에 동의해준 법무부 장관이 그렇죠. 사면은 자기가 했네요. 알고 한동훈 보니까. 대표예요. 당시 장관 시절에. 그럼 지금은 그러네요. 한동훈이 2022년도, 2023년도에 한동훈과 또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거 무슨 자아 분열도 아니고 본인이 본인과 싸우고 있는 이런 얼토당토 않은 비논리적인 정치를 언제까지 봐야 되는 것인지 전 그 문제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지사 반대하는 이유가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원세훈 국정원장은 반성을 했습니까? 조윤선 장관 반성했습니까? 뭐 혼자 반성했나요? 저는 들은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반성이라는 것을 잣대를 들이대서 복권 여부를 결정하는 태도도 매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다 네. 공감하고 약간 네. 덧붙이면은 이 윤한 갈등이라 했을 때 여태까지 뭐 김건희 특검 관련한 막 문자 일심 논란 터지고 네. 최혜병 뭐 제3자 추천안 이런 얘기들은 사실 자기 입장에서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요 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국힘 지지층을 다 결집시킬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쉽게 먹고 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런 국민 눈높이 막 타령할 거면 아까 말씀드린 그 김형석 관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권익위 사태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훨씬 더 분노하고 있어요.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김경수 지사가 복권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관심이 있겠습니까? 되든 말든 뭔 상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를 엉뚱한 데다 갖다 붙이고 그러니까 자기 쉽게 먹고 가겠다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얄팍한 수가 이미 다 드러났죠.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네. 한동훈 대표가 여당의 대표잖아요. 근데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사면권을 놓고 이렇게 충돌하는 경우도 매우 이례적이다. 아하,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여당과의 소통이 그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도 조율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한동훈 대표가 그 완장은 찾는데 지금 대표로서 인정을 못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못 받으니까 뭐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잘했고 고시도 붙었고 승승장구했던 검사로서 잘 나갔던 한동훈이라는 인격체로서는 이거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삐졌다. 저 그래서 삐져서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된다. 아니, 처음 봅니다. 이게 여권에서 충돌하는 모습은요. 그러니까 복권 사면이 뭐 그래 중요한가 싶기도 하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 여기 끼어들어서 얘기하는 것도 글쎄요 최상병 특검 제3자 추천안이라든지 등등 본인의 공약했던 부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싶은데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 본인은 네. 복권 또 계속 그 제안도 하고 네. 경쟁자 많아지면 좋다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실패로 들어간 거죠. 알겠습니다. 자, 김경수 전 지사 복권 얘기도 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민주당은 지금 조금 시끄러운 상황인데 민주당 전당대회 사실 이번 주 일요일 날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날 뽑힙니다. 근데 최고위 후보로 나선 지금 정봉주 후보 어제 기자회견 했는데 발언 강도가 좀 셉니다. 이재명 파리 무리들 뿌리 뽑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정봉주 후보 목소리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를 위협하는 최대의 걸림돌이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이재명 파리하며 실세 놀이하는 무리들입니다. 저는 당의 단합을 위해서 이들을 뿌리 뽑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팔아 권력 실세 놀이를 하고 있는 이재명 파리 무리들, 당을 걱정하는 많은 이들이 알고 분노하고 있지만 자, 이재명 파리 무리들을 뿌리 뽑겠다. 당의 단합을 위한 뭐 얘기다. 하지만 이거는 어떤 우리 항해도 이사님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무슨 말입니까? 뭐 말에 좀 뼈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자세하게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했는지는 아직 뭐 밝혀지진 네. 않았습니다만 왜냐면 뭐 나중에 얘기하겠다. 또 네.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뒤로 미뤘기 때문에 이게 아직 애매모호한데 이제 저도 보면서 좀 매우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요.
그 처음에 초창기에는 네. 이 박원석이라는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 있냐 요 얘기로 이제 많이 흘러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비판하던 분도 계셨지만 그래도 아니다.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건 윤석열 정부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단합을 무엇보다도 다들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출처의 그 신뢰성 뭐 이런 네. 걸 이제 처음에 문제제기 많이 했고 그래서 기자회견을 많은 분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갑자기 거기서 원래 다수의 당원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구체적인 그럼 그 발언이 진실이었냐 아니면 좀 과장된 경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좀 문제가 된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어쨌든 이렇게 분란이 그 커진 데에 대해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원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대했던 건 그런 장면인 것 같은데 네. 갑자기 결국 나온 건 명팔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원래 박원석 전 의원의 어떤 방송에서의 어떤 얘기, 뒷담화 같은 얘기, 네. 그것 때문에 논란이 촉발됐고 그거 관련된 기자회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와서는 명팔이 이런 얘기, 명팔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결국 지금 명팔이는 뭐냐 또 이런 식으로 가면은 계속 또 이 다른 우리가 평소에 비판하던 그런 주 언론에서 어떤 식으로 이런 이슈를 쓸지 아마 모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양상에 대해서 지지하던 분들도 혹은 이제 분열을 걱정하던 당원들도 지금 비판을 하는 게 결국에 이게 스스로 기자회견에서 이걸 자초하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저도 매우 아쉽습니다. 박원석 의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명팔이 얘기를 한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네. 저도 좀 관전자로서는 조금 이게 좀 혼란스럽고 헷갈리는 게 지금 정봉주 의원은 묻는 말에 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또 다른 질문을 던지면서 회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전형적으로 한동훈, 이준석 방식의 예, 그 예. 정치 행위랑 유사해요. 그래서 예. 저는 정봉주 전 후보가 이준석 의원 뭐 존경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존경하다 보니까 이 방식까지 지금 닮아가는 거 아닌가. 이거 예. 굉장히 안 좋은 방식의 전 정치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의 발단은 뭐냐면은 박원석이라고 하는 민주당원도 아니신 분이에요. 이분은 새로운 미래 갔다가 탈당하신 분인데 정의당 했다가 새로운 미래를 그렇죠. 가고. 새로운 미래 갔다 또 탈당을 탈당도 하신 분이에요. 했어요? 근데 뭐 탈당도 명분이 있으면은 드러내고 할 수 있죠. 탈당했을 텐데 그냥 조용히 탈당하시는 거 보면은 사실은 이 정치권에서 이분이 왜 정치하시나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들게 하는 분인데 뭐 얘기도 들어보니까 뭐 정봉주 형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적인 대화입니다. 전형적인 사적인 대화인데 그걸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 생방송 같은 데서 네. 빵하고 터트린 거죠. 유튜브 아마 생방송이죠. 그건 뭐 본인의 네. 이익을 위해서 아마 그렇게 관객까지도 이용하는 이것 자체도 저는 좀 비열한 방식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럼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이 전당대회가 아주 들썩들썩했습니다. 예. 저도 어디 방송 나갈 때마다 아무리 방송을 열심히 해도 댓글이 다 지훈이 형 정봉주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지훈이 형, 뭐, 제가 예. 인규 얘기합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 근데 안 되는 그게 거고. 뭐 방송 내용이 상관없이 그냥 정봉주 이슈로 요 한 3, 4일은 도배가 지금 됐거든요. 저희 댓글도 거의 정봉주 의원 그렇다면 얘기인데. 박원석 의원이 물론 좀 잘못을 했다라고 는 봅니다만은 네. 그래도 지금 경선 중간에 후보로서 책임 있게 진지하게 좀 대하는 태도를 당원들은 보고 싶은 건데 네.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고 갑자기 뜬금없이 명팔이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 아니 그러면 박원석 의원이 명팔입니까? 이게 논리적 연결이 안 되잖아요. 이재명 그럼 대표를 척결한다는 겁니까? 누굴 그래서 척결한다는 저는 거예요? 이게 참 이런 식의 정치를 좀 저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정봉주 후보가 윤석열 잡겠다라고 하면서 본인 스스로 그 구태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전 안타까움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당원 주권을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얘기를 하던데 저는 그 메시지에는 동의하지만은 네. 이 내용에는 제가 동의가 안 되는 게 아니, 당원 주권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당원들이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딴소리를 하는 네. 그러니까 이런 정치 행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 참 내용을 매우 보면 어제 안타깝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보면 이재명을 위한다면서 내부 관례 차기하면서 경쟁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분열시키면서 실세놀이를 한다라고 얘기했고 근데 누구냐고 물으니까 알만한 사람이다. 누구예요? 황희도 이사님은 민주당 잘 네. 아시잖아요. 잘 알긴 하는데 이 누구를 누구예요, 겨냥한 건지. 누구?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치인이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측근 그 참모들이 있을 수 그렇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요즘 유튜버들까지 이제 얘기를 보통 많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누굴 염두에 두고 한 건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이렇게 되면은. 이게 또 누구인가를 가지고 또 막 추측하면서 또 싸움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말씀하셨듯이 모든 이슈가 지금 다 이걸로 가고 막 명팔이에 대해서 또 그 보수 진영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곤란한 상황인데 네. 이때다 싶어갖고 또 민주당 싸움 났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단합을 계속해서 주장을 했다면 적어도 이런 기자회견 방식은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뒤에서 뭐 사적인 대화든 뭐든 이재명 대표 비판할 수 있죠. 혹은 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본 사회에 대한 구상 그 방향이나 속도가 나랑 좀
다르다.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내 방향과 내 비전이 이쪽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건전한 토론, 논의 이런 걸 하는 게 바람직한 거지. 뭐 민주당 뭐 예를 들어 내가 깽판 치겠다. 이 얘기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건 완전 차원 다른 얘기거든요. 네. 비판이 아니잖아요, 이건. 그래서 그럼 그런 말을 했는지 이걸 뭐 방송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걸 좀 과장되게 그렇죠. 그냥 어그로를 끈 건지 예. 이런 거를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한다. 그래서 빨리 이거에 대해서 그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과장된 거면 어디까지 왜 과장된 건지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하게 될 건지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답을 원하고 있다 근데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그러니까요. 좀 조심스러운 추론이지만 예. 전 정봉주 후보가 초반에 분위기 좋았거든요. 아, 1등 했습니다. 1등도 하고 뭐 연설도 그땐 잘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예. 이렇게 최고위원 후보들 들어봐도 뭐 원외 후보지만은 굉장히 강점을 많이 보여줬던 후보여서 아마 당원들이 거기에 전 응답을 했다라고 봐요. 근데 그렇죠. 그 과정에서 어디서 틀어졌나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마 김민석 그 후보 왜 표가 안 나오냐 그 말하고. 이 발언을 예. 하고 나니까 아마 그때부터 이제 김민석 후보가 좀 쫓아가는 모양이 나왔거든요. 네. 아마 이게 정봉주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저는 서운할 수는 있다고 봐요. 서운했다. 이게 뭔가 좀 페어한 경쟁이냐라는 저는 문제의식. 그러면은 그 문제의식을 있는 그대로 제기하고 오히려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랑도 더 여러 가지 이게 맞냐 이렇게 하는 게 맞냐라는 식의 오히려 그런 갈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소화한다라면 더 좋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런 과정에서 박원석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그거 왜 사담을 갖다가 이렇게 과장해서 공개를 하냐 왜 자기 장사하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당원들이 묻는 거에 대해서 그럼 해명을 하면서 성실하게 좀 진지하게 임했더라면은 저는 그게 잘 극복될 수 있는 논란이라고 보는데 아마 그때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느꼈던 약간의 서운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된 방법으로 좀 돌출적인 내용들이 섞이면서 전 좀 잘못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금 뭐 정봉주 후보는 본인이 이제 최고위원 되면 이재명 전 대표하고 이재명 파리 문제 논의를 할 것인데, 근데 이재명 대표가 제가 만약에 지훈이면 지훈이 파리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굳이 그 얘기를 하겠어요? 어떻게? 아니 그리고 이번에는 보십니까? 파리를 지금 박원석 의원이 뭔가를 한 거잖아요. 아니, 네. 파리는 이재명 대표 네. 파리가 박원석 전 의원인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해 그러니까 안 각자 그러니까 추측을 하게 되니까 또 엉뚱한 방향으로 네. 가서 싸움이 계속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명확하게 그러니까 제일 당원들이 우려한 건 뭐냐면 전당대회가 이제 끝난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본격 시작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 그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아침마다 최고위원 회의하고 할 때 그때도 또 계속 이 얘기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럼 이런 문제들을 사람들이 제일 걱정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국힘을 계속 비판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뒤로 밀어두고 전대 끝나고 얘기했다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그 지금 왜 이렇게 뒤로 미루는지는 또 다양한 추측들이 있습니다만 빨리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당원들의 우려를 그 해소하는 게 무엇보다 급선무라 아니, 생각합니다. 저는 정봉주 후보가 이게 약간 이준석 의원 스타일 제가 계속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행태가 유사해요. 그러니까 존경한다고 하는 발언에서 제가 자꾸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아니 이준석 대표도 탈당한다 그럴 때 하루에 1%씩 올라간다. 그냥 탈당하면 되거든요. 네. 그거 안 하면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2달을 장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정봉주 후보도 이준석 대표를 존경하다 보니까 그 방식까지 차용해서 아마 이걸로 2-3달 더 끌고 가면서 소위 말해 이제 어그로를 끈다고 하는데 네. 뭔가 언론의 집중을 받기 위한 굉장히 저는 부정적이고 안 좋은 방식의 정치를 좀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민주당원들도 정봉주 후보를 저는 외면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봉주 후보는 그냥 개혁신당 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볼 때는.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투표가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또 그 중에는 내 투표 잘못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전당대회까지 여론조사도 있고 한 서울 한 절반 정도 남아 있거든요. 네. 정봉주 후보가 최고위원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일각에서는 네. 이걸 여러 가지 또 경우의 수를 가지고 막 이렇게 움직임이 있긴 한데 네. 사실 이게 또 퍼지는 속도에 비해서 이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 뭐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미 받아놓은 표도 많고. 네, 이미 받아놓은 표도 많고 그리고 아직 이렇게 또 디테일하게 그 호흡을 딱 일사불란하게 맞출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예. 보니까 결국엔 그럼 들어가게 된다는 전제 하에 지금 많은 당원들이 우려하고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 지지하는 분들조차도 이대로 가면 결국 우리가 주장하던 그 단합이랑은 거리가 멀어지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런 물음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제발 그 남은 기간 동안 빠르게 이걸 수습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걱정스러운 게 사람이 잘 안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참 정봉주 후보가 굉장히 과거에도 이제 의원 한번 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낙곰순이 뭐니 해서 굉장히 그 팬덤층이 있었고 굉장히 좀 인기를 많이 얻었던 분이고 그 다음에도 뭐 논란들 여러 개를 만들어내면서 여기까지 이제 온 그런 정치인인데 그러니까 잔뼈가 굵죠 사실은. 근데 네. 참 그러면서도 저는 안타까운 것이 그런 경륜에 맞게
좀 더 진지하게 이런 당원들의 물음에도 답을 하고 좀 성숙한 모습을 보이면 좋겠는데 네. 참 사람이 잘 안 변한다라는 게 참 그게 안타까운 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 이 전당대 초반에 이제 정봉주 후보가 원내에서 1위를 하니까 약간 이게 최고위원이 되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특히 뭐 수석 최고위원 직책은 없지만 그런 게 되면 부담스러운 거 있다라고 계속 친명계 쪽에서는 좀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어떤 정봉주 후보의 이런 부분, 좀 당내 분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뭐, 이걸 가지고 또 이제 뭐 말이 네. 거칠다. 그래서 뭐 저기 종편이나 이런 데서 특히 좋아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고, 뭐 그런 다양한 그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많은 당원들은 그 감수를 하고, 네. 그래도 지금 왜냐면 워낙 비이성적인 국면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울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초창기에는 많은 그 공감대가 있었는데, 싸워라 정봉주 싸워라. 의원이 예, 그런 전 거 의원이. 예. 보통 이제 많은 당원들은 이 중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그 항상 그 끌려다녔기 때문에 과감하게 치고 나가는 거에 초창기에는 많은 힘을 실었다 봅니다. 근데 네. 문제는 이거는 완전히 그 무슨 성역화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보니까 이게 시간을 끌면 끌수록 오히려 더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빠르게 특히 이 기자회견 방식 때문에 더 많은 비판이 커지고 있잖아요. 네. 모든 이슈가 다 일로 빨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진짜 민주당의 단합을 그 생각하고 윤석열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런 방식의 기자회견이 아니라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진위 여부부터 앞으로 어떻게 이걸 막아갈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사실은 일주일 정도 남았잖아요. 아직 18일까지 전당대회까지 많이 남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투표를 절반 정도 남아 있어요. 여론조사까지 보면. 그렇다면 이거를 제대로 설명 안 한다면 안 좋을 수도 있다고 저는 정봉주 후보한테도 그렇게 보는데. 아니 안 좋은 영향뿐만 아니라 박원석 의원의 그 행태 자체부터가 그렇죠. 다 따져봐야 정봉주 후보의 대전 경선과 세종 투표 경기까지 다 안 좋은 영향 이미 예. 전 미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수습할 책임은 어찌 됐든 정봉주 후보 본인 발언이니까 아니면 본인 아니다. 몫이죠. 기면 기다. 과장이면 그렇죠. 과장이다. 아니 박원석 의원과 절교를 하든지 말든지 예. 그걸 이제 본인이 해결하고 당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진지하게 응해달라는 거거든요. 국민들 네. 너무 힘들고 또 민주당 당원분들도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불신이 있고 그거 잘하라고 사실 정봉주 후보에게도 표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든 게 지금 회의감이 들도록 저렇게 행동을 해버리시면 이게 민주당에도 안 좋고 전 정봉주 후보 본인한테 제일 안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그동안 일주일 동안 이 정도 좀 소모적인 논란 했으면 좀 더 진지하게 당원들과 좀 소통하는, 그러니까 자꾸 딴 얘기하지 말고 묻는 말에 좀 대답을 하면서 예. 정상적인 소통을 국민들과 당원들이 아마 좀 원하지 않을까. 전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당대표 선거보다 최고위원 선거가 더 눈에 띄고 관심이 갑니다. 이번 주말 8월 18일이면 결과가 나오고요. 다음 주 저희 의사당 1번 출구에서는 아마도 이 최고위원 선거까지 얘기를 좀 나눠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황희두 이사,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자, 막바지에 접어든 민주당 전당대회, 특히 최고위원 경선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3, 4, 5위 후보 수시로 계속 바뀌고 있고요. 그야말로 빅매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손에 땀을 지게 하는 아찔한 경선 레이스. 막판에 좀 스포트를 내면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두 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다 오긴 다 왔는데 보는 분들도 긴장감이 아주 있는 것 같아요. 접전이 계속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두 분 보니까 웃는 인상이신데 네. 속도 괜찮은 거죠? 전현희 의원님부터요. 속이 지금 말이 아니죠. 힘드시고 저는 초반에 상위권에서 네.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계속 쭉쭉쭉 미뤄져 아. 내려와가지고 지금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아하. 그래서 마음 고생이 지금 심합니다. 우리 김병주 의원님은 페이스를 잘 좀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또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네. 또 군대 저 체력 뭐 이런 거 관련 있는 겁니까? 네. 질문 제가 드려보는 거예요. 저도 롤러코스터를 탔죠. 아, 왜냐면 떨어질 수도 있었어요. 첫 주 2위 했다가 둘째 주 3위, 네. 셋째 주 6위로 쫙 내서 네. 순위권 밖으로 갔다가 경기도에 와서 다시 3위로 올라갔습니다. 네. 그 일단 경기 경선에서 이제 3위로 치고 왔는데 또 경기도 지역구다 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두 분 다 롤러코스터인데 롤러코스터가 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뭐 저는 첫 번째 주에 2위, 3위 하니까 네. 김병준은 이제 안정권이다 아. 하고 이제 그대로 둬도 된다는 심리가 작용되니까 예. 3위로 떨어졌던 것 같고요. 6위로 떨어졌던 경우는 호남에서는 좀 호남에서. 특이한 현상이었고요. 예. 호남에서는 호남 출신 중에 그 최고위원을 한 8년 가까이 배출을 못하다 보니까 네. 한준호 의원이 전북이 고향이니까 거기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고 민영배 의원이 호남 광주 네, 전남 지역. 광주니까 남성표의 저희 표를 거의 다 갖고 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거기서 한 7위로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예.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다시 첫째 주의 양상 인천에서 거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맹점이 있습니다. 네, 1인 2표입니다. 네, 한 표하고 2표가 큰 차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찍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한 분 또 하나를 네. 누가 찍느냐 여기 네. 끼느냐 여기로 끼느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레이스가 펼쳐지는 것 같은데 정말 지금 전현희 후보님은 앞서다가 또 지금 또 5위 정도 지금 민형배, 이현주원 또 우 후보하고 각축전 벌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또 특히 이제 17일 이제 제일 중요한 서울 또 경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도 지역구시잖아요. 저는 지역 변수가 저한테는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네. 생각이에요. 그래서 서울도 안심할 수 없다는 생각이 아하. 드는데 제가 이제 높은 순위로 상위권에 있다가 예비 경선에도 뭐 좀 상당히 네. 높은 순위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울경에서부터 이게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부울경이 어떻게 보면 고향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쪽에서 고향이신데. 높아야 되는데 아. 거기서 그때부터 추락을 했는데 이제 그때의 변수가 그 시기부터 저한테 네거티브 마타도어가 집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입에 담기 어려운 한 대여섯 개 정도의 저를 향한 마타도어가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다 사실은 허위고 가짜 뉴스인데 네.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쫙 퍼지면서 그 온라인상으로 특히 이게 그냥 삽시간에 전파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래도 뭐 별거 아니겠지 사실이 아니니까 이러고는 그 크게 개의치 않았는데 그게 점점점 이제 전파가 되면서 지금은 제가 뭐 출연을 하면 그게 댓글이 이제 저에 대한 뭐 마타도어가 계속 도배가 되고 그러면서 저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쫙 퍼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도저히 이제 좀 아닌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최근에 시작을 했는데 이미 그게 너무 많이 퍼져 있다는 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서울에도 그 부분이 좀 상당히 변수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방송이건 유튜브건 그 적극적으로 그게 사실이 아니고 가짜 뉴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좀 이번에 그 서울 이 경선에서는 좀 그런 가짜 뉴스가 좀 바로 잡히고 저의 좀 진정성을 좀 알아주는 그런 이제 득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지금 돌고 있는 그 허위 마타도어에 대한 그런 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당내에 우리 동지들이 당내 선거에서 그렇게 사실 국힘도 저한테 제기하지 않았던 마타도어를 제기하니까 제가 사실 제일 가슴이 아프고 힘든 부분이 속상하시군요. 그 마타도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 동지 분들께서는 저에게 가해지는 그런 지금 시중에 도는 모든 마타도어가 사실이 아니다는 거 믿어주시고 해명은 지금 저희 블로그나 뭐 SNS에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봐 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네. 3, 4, 5, 6위까지 예. 거의 7위까지 차이가 없어요. 3등부터 예, 7위까지요. 예, 예. 그리고 예. 이제 앞으로 지금 남은 것이 저는
지금까지 한 게 40%밖에 안 되고 60% 아. 남았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지역 네. 경선은 많이 하긴 했는데 기간은 투표는- 80% 지났는데 아. 실제 투표 비율은 아직 한 60%가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이네요. 지금 어쩌면. 시작이죠. 네. 왜냐하면 여론조사 30%, 대의원 선거 14%가 남았고요. 권리당원 투표도 지금 서울에 22만 권리당원 남았고 권리당원 투표에 참석 못하신 분은 또 ARS 투표로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네. 봤을 땐 이제 40%하고 60% 남았습니다. 서울 대전이 있기 때문에 바짝 긴장을 하고 있죠, 전부 다. 자, 두 분 네. 공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신경 쓰이는 후보, 저 알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경제 후보 누굽니까? 뭐 다들 어쩔 수 워낙 없는, 훌륭한 네. 분들이라 다 신경이 안 쓰인다면 거짓말이고요. 네. 그렇지만 가장 신경 쓰이는 분은 이제 우리 김병조 의원님이시죠. 아, 그 입도 일부러 또 말씀하셨. 아, 워낙 좋은 의미에서 신경 쓰인다는 거죠. 워낙 훌륭하신 분이고 저랑 네. 이렇게 함께 대담도 많이 하고 토크도 많이 했는데요. 할 때마다 진짜 그 탁월한 그 경륜 인품에 제가 늘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치고 올라가시니까 부럽기도 하고 부럽. 그래서 경기에서 표를 많이 얻으셨으니까 서울에서 좀 표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주 후보님은 어떻습니까? 누가 가장 신경 저는 씁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3, 4, 5, 6, 7위까지 다 갔다? 점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네. 한준호 의원, 전현 의원, 이현주 의원 등등 해서 네. 차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죠.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니까. 아하. 네네. 자, 그리고 최고위원 되시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 뭐 좀 말씀 좀 들어봐도 될까요? 이게 사실 최고위원은 네. 우리 이제 민주당이 앞으로 자기의 지방선거 대선 승리를 그렇죠. 견인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해야 할 일이 저는 이제 크게 나누면 이 개혁과 민생 두 가지다 생각합니다. 근데 민생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승리하기 위한 집권하기 위한 그런 이제 전략으로 국민들 지지를 얻어야 하는 이런 부분이고요. 예. 그다음에 개혁은 이 지금 현재 무능하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제가 전당대회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그 정권을 하루빨리 끌어내야 된다. 이게 이제 앞으로 지도부의 과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시간 순서상으로 보면은 이 개혁 과제가 먼저. 훨씬 더 중요하고 신속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뭐 이런 정책 기조를 바꾸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제일 좋고 네. 그것이 아니라면 빨리 물러나게 하는 여러 가지 뭐 가장 직접적으로는 탄핵을 시키는 그런 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실천에 옮겨야 된다. 그게 가장 최우선 과제다. 탄핵시키겠다. 제일 생각이. 먼저 그 얘기하셨습니다. 네. 네. 저는 뭐 최고위원 되면 일단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네. 최고위원들이 하나로 좀 원팀으로 모이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추진해야 되는 과제들을 먼저 서로 공감을 하고 가는데 저는 당장은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이 임명이 됐고 또 안보실장에 신원식 장관이 임명이 되고 해서 안보 인사 참사가 안보 참사로 갈 수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런 예. 정문회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최고위에서 현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바로 잡고 또 비판하는 데 좀 집중을 하고요. 네. 또 최상병 특검법이 지금 그렇죠. 발의됐잖아요. 그걸 빨리 어떻게든 전략을 써서 추진을 해서 이번엔 그야말로 통과가 될 네. 것인가. 그거에 대한 지혜를 좀 모아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정봉주 후보 발언 또 기자회견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의 단합을 위해서 이재명팔이 이 실세놀이하는 무리들 뿌리 뽑겠다. 또 암덩어리 명팔이 잘라내야 한다. 등등의 좀 얘기를 좀 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저도 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또 누구한테 말하는지 정확하게 얘기는 또 안 했어요. 일단 같은 저는 후보지만 네. 그 최고위원 경선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등락이 올라가고 네. 내려가고
그런 과정에서 그 원인에 대한 분석 이런 게 이제 각자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금 다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특히나 이런 당내 경선에 있어서는 그것을 외부에 드러내거나 당을 공격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경선 과정에서 정말 참기 힘든 이런 마타도 그것도 내부의 동지와 경쟁 뭐 캠프 이런 데서 이제 제기되는 이런 정말 저로서는 참기 어려운 그런 모욕적인 그런 게 많이 있지만 그걸 제가 그 외부에 뭐 이런 일이 있다 이러면서 공격하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특히나 동지들에 대해서는 인내하고 또 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특히나 우리 민주당의 경우에는 야당으로서 앞으로 차기에 집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싸워 나가야 하는 외부와 투쟁해야 되는 그런 당이고 그리고 그것을 책임지는 게 이제 차기 지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선 과정에서 외부에 총을 쏘고 외부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 사실상 그 우리의 거의 유일한 구심점이자 리더십인 이재명 대표를 지키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바람직한 모습인데 그걸 내부를 공격하는 게 결국은 또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이런 모양새가 되는 것은 우리의 그 사실상의 그 전력을 더 약화시키는 그런 실책이다 이렇게 보고요. 좀 더 단합하면서 함께 뭉치면서 이재명 대표 후보를 중심으로 외부를 향해서 특히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싸워나가는 것이 옳은 처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주 후보님? 저는 뭐 어떤 경우든지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는 단어를 쓰는 것은 아주 누구든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명파리를 잘라내야 한다. 이런 건 내부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그렇게 인식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인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실제 그 일부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도는 열성 지지자들 또는 강성 지지자들을 지목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일부 민주당 내 일부 이런 뭐 선거 과정에서의 세력을 의미하지 않나 하는데 뭐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고 한번 그 봉주 후보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전당대회 중간에도 내부의 어떤 이런 분열보다는 지금도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향해서 저는 계속 비판하고 그 총구를 그쪽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장관 임명에서부터 뭐 등등 여러 가지 실책을 하는데 그것이 바람직하고요. 지금 사실은 뭐 밖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우리 후보자들이 이렇게 분열되고 그런 건 같지는 않고 서로 격려해주고 저도 전현희 의원님 만남 늘 격려 얘기하고 서로 힘내자고 하고 욱적욱적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좀 더 후보들 간에 이렇게 단합되고 이런 모습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또 이 경선 과정에서 뭐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런 발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표가 좀 부족하네 그렇게도 누구한테 쏠렸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 서운함 이런 것들도 방송에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인데 사실은 두 표라서 이게 또 맹점인 것 같아요. 한 표는 누구고 한 표 플러스 한 표 더 뽑고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말씀처럼 마타도도 있고 또 공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봉주 후보 하여튼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전당대회 때도 좀 토론회나 뭐 연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연설하고 토론회는 한번 이미 끝났고요. 끝났고요. 토론회 할 때는 그 당시 초반이라서 아주 서로 격려해주는 단어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연설회에서는 뭐 큰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좀 어떻게 좀 잘 좀 진행이 되기를 좀 바라면서 좀 현안 얘기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전당대회에서 최종 채택할 강령 개정안에 기본사회를 민주당 추가할 지향점을 제시도 하고 있고 눈에 띄는 게 이 10년 향후 10년 입 후보 제재 규정을 이 경선 불복 후보자에서 공천 불복 후보자로 바꾼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지금 기본 사회가 이 당의 이제 기본적인 정강 정책이 네. 되는 거는 저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 생각하고요.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많은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는데 네. 민주당에서는 거기에 대한 일종의 대안이랄까 대책이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이라든지 또 우리가 최근에 민생지원금 이렇게 이제 본회의에 통과를 시켰는데 네. 그런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이 좀 기본적으로 뭐 일정한 뭐 적은 양이지만 그런 소득을 가지고 경제 윤활유를 만드는 이런 것이 저희 민주당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공감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주당이 집권하면은 앞으로 그런 국민들에게 기본적으로 뭐 복지나 뭐 또 적은 금액이지만 그런 소득을 네. 그렇게 줘서 경제의 하나의 그런 윤활유처럼 하는 이런 정책으로 가는 게 민주당이 앞으로 차기 집권에 있어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것을 당의 정강 정책에 이렇게 넣는 것은 우리 대부분의 의원들이 동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공천 관련해서는 네. 사실은 이제 경선에 불복하면 그는 법에 의해서도 지금 선거법에 그렇게 돼 예, 있죠. 그렇게 네. 이제 그 다시 선거에 못 출마하지 나오게, 못하게 되어 있어서 그게 반영이 됐는데 근데 공천 과정에서는 경선도 있지만 또 뭐 전략 공천도 네. 있고 다른 형태의 공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은 경선 불복과 거의 유사한 그런 이제 공천하는 당의 입장에서는 사실 비슷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정확하게 이 당의 정강 정책의 그 허점 네. 그런 거를 이번에 새로 정비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게 뭐 특별하게 뭐 어떤 것을 겨냥한다든지 논쟁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병주 후보님께는 지금 최근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친일 논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디플로매트라는 외교 전문지에서 기시다 내각이 발견한 완벽한 공범이다. 이 부분입니다. 뉴라이트 인사로 행정부를 가득 채웠다. 기사가 있었는데 또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기사 등등 뭐 사도강산 얘기도 그렇죠. 마찬가지고요. 저는 현 정부의 네.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가 지금 일본과의 관계에서 친일을 넘어서 숭일 정책으로 가고 있다. 숭일 받든다는 뜻이죠. 숭일. 그런 거로 가고 있어서 너무 우려가 되고 네. 있습니다. 정권 초기에는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좀 뭐 양보해서 물컵에 반을 채우면은 일본이 채워주지 않겠냐 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일본이 반컵을 채워주기는커녕 거기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넣고 물을 버리고 오히려 얻는 게 없고 우리는 계속 양보만 하고 지금 거의 숭일에 가까울 정도로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사도강산을 그 인정해 준다든가 그 강제 노동에 대한 이런 것들을 그 제외하고 그렇죠. 이렇게 인정해 준 이런 문제부터 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뭐 후쿠시마 오염수를 우리 예산으로 홍보를 한다든가 강제 노역에 대한 제3자 변제안도 일본 측 손을 들어주고 또 지금은 역사까지도 부인하는 사람을 네. 그 독립기념관장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광복절을 부인하고 또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홍범도 흉상을 육사에서 철거하고 독립영웅 철거하는 이런 네. 독립영웅들의 그 기록도 제거하려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한국과 일본이 동맹으로 가는 중간 단계까지 가고 있다고 보여요. 네. 2주 전에 한미일 안보 그 각서를 썼는데 앞으로 한국과 일본, 미국이 훈련을 정례화 대규모 하겠다는 군사훈련. 건데 네. 그것은 일본과의 동맹을 중간 단계로 간다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우려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외교지에서 윤석열과 기시다가 역사 세탁의 공범이다라고 그렇게 보이는 것이 저도 그 외국에서조차도 이렇게 보고 있구나라는 네.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뭐 전일 후보님께는 또 관련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명품대 수수 의혹 관련해서 권익위의 고위 간부, 국장급 간부가 지금 좀 극단적인 또 사망하는 사건들이 발생했는데 시위도 하셨고요. 이 권익위
부위원장 책임져야 된다. 사퇴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는데 일단 이 사건은 왜 이렇게 일어난 거고 왜 그런 선택을 또 하게 만들었는지 얘기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숨진 국장이 권익위에서 부패 방지 국장 그러니까 직무대리입니다. 그 직무를 하시는 분인 네, 거잖아요. 그 지금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되어 네. 있는 조사와 또 그거 뭐 소출할까 이런 것을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입니다. 그 바로 위에 이제 정성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부위원장. 직속 상관이고 네. 그다음에 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실무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는데 이런 들리는 얘기는 이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에 관해서 사건을 권익위에서 종결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표명하고 이거는 수사기관에 보내야 한다. 이런 이제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김건희 윤석열 부부를 비호하려는 권익위 수뇌부, 뭐 위원장, 부위원장급이죠. 거기에 의해서 그것이 좌절이 되고 실제로 권익위에서 이게 이제 종결 처분, 무혐의 처분이 나면서 거기에서 오는 그런 심리적인 갈등 또 거기에 대해서 좌절감 이런 거 평소에 많이 호소를 했던 것 예. 같고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보다 강직하고 권익위 내에서 그 부패 방지 이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가고 모두가 인정하는 자타공인 청렴 강직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권익위가 사실상 이 수뇌부에 윤석열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서 권익위가 망가지고 청탁금지법이 무력화되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견디기 힘들어하고 자괴감을 많이 느꼈던 네. 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갈등이 아마 이제 이런 비극으로 내몰리게 된 것 같은데 저는 이 사안은 그 사건의 단초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영부인이 이 명품백 300에서 그 뭐 화장품 이런 거 네. 다 포함하면 한 500 가까이 되는 그런 금품을 수수한 것 자체가 이건 있을 수 없는 네. 일이고 또 그것은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대통령의 범죄입니다. 대통령이 그걸 신고하고 반환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그래서 징역 3년까지 가능한 매우 중한 범죄거든요. 예.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그래서 이 대통령 부부를 비호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윤석열 정권이 살인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김건희 이 사건에 대해서 끝나고 이 사건이 발생한 그 상황에서 네. 장례식이나 빈소가 차려진 그날 그 시장에 가서 뭐 사진 쇼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 빈소에 가서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그 국민들을 속이는 그런 사진 쇼나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리고 그거 대통령 부부를 비호하기 위해서 예. 이 권익위를 망가뜨린 위원장과 부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그분들은 저는 책임을 지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 사퇴해야 된다. 그리고 형사 처벌을 받아야 처벌도 된다.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 민주당에서 이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서 어떻게든 이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서 책임자들 처벌하고 대통령 대국민 사과하고 네. 정치적 책임 반드시 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김병주 후보님께는 바로 또 이 질문 네.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인사, 국방부 장관 인사, 또 국가안보실장 인사를 보면서 또 최근에 정부 유출 관련해서 블랙의원 네. 지금 됐던 거 좀 많이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네. 담당이 어쩌면 국방부 장관 신원식 장관인데 그분이 국가안보실장으로 가고 김영현 경호처장이 장관이 오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은 대형 인사 참사죠. 참사입니까 이 이것도? 인사 참사는 앞으로 안보 참사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합니다. 사실 3명 다 경질을 해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네. 지금 막 이동시켰잖아요. 해전문식으로. 네. 예를 들어서 신원식 장관은 이번에 정보사에서 대형 정보 유출이 일어났고 또 정보사령관과 또 뭐 부하 간의 맞고소 뭐 등등 일어나서 완전히 네. 이것은 군기강이 해이될 뿐만 아니라 대형 정보 참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서 경질을 해야 되는데 안보실장으로 영전을 시켰잖아요. 시켰고. 거의 영전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또 경호처장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으로 오는 거는 큰 문제라고 봐요. 더 큰 문제입니까? 예, 저는 어제 기자회견도 하고 국방위 차원에서인데 네. 4대 불가론을 제시했어요. 네. 김용련은 4가지의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입틀막 경호를 통해서 네. 국회의원하고 대학생이 대통령께 얘기하려는데 입틀막 경호를 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네. 대통령 신기 경호만 신경 쓰지 국민은 안 보이는 이런 사람은 부적절하고, 두 번째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졸속기전할 때 주도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국방부 건물을 뺏어서 들어갔잖아요. 네. 국방부 사람들 다 쫓아내서 합참으로 갔고, 합참 사람들은 또 사무실이 없으니까 다른 시설을 또 갔고요. 가고 예. 이렇게 했는데 쫓아낸 사람들의 수장이 어떻게 됩니까? 또 아하. 저녁에 자는 집도 마찬가지예요. 경호처장은 해병대 사령관 집을 강탈하다시피 쫓아내고 들어간 이런 사람이 어떻게 네. 되겠습니까? 더 큰 것은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돼서 외압의 핵심 관계자예요. 아하. 그럼 공수처에서 곧 조사가 된 피의자가 될 수도 있고, 특검법이 되면은 핵심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으로 간다는 건 큰 문제고요.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친정체계, 네. 중앙고 친정체계 구축되는 게 큰 문제입니다. 이미 방첩사령관은 이제 중앙고고요. 아, 또 중앙고입니까? 정보를 다루는 777 사령관도 중앙고고, 아하. 이제 장관까지 가면 완전 친정 체제가 구축이 돼서 대통령의 고등학교. 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특정고에 되니까 네. 앞으로 그것은 군의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군을 위기로 몰고 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장호진 안보실장 같은 경우도 지금 특보로 갔는데 다른 지금 특보로 사도광산 가죠. 예. 이런 문제는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인데 네. 특보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대형 인사 참사다라고 생각하고, 이번 청문회는 아주 혹독하게 해서 혹독하게 하실 것이다. 네, 할 국방이니까요. 예정입니다. 네, 예. 자, 전현희 후보님은 이제 법사에 계시는데 지금 검사 탄핵, 아마 오늘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맞죠? 네. 오늘 14일이네 있고, 또 여러 지금 청문회에 증인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 막 고발 조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청문회를 좀 어쩌면 무시하는 조치 아닌가요? 이런 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에 최혜병 네. 그 특검 관련 청문회,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열렸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법사위에서 증인으로 소환을 한 이런 이제 증인들이 많이 불출석을 했습니다. 네. 특히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청문회에서는 그 용산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대부분 거의 다 안 나왔잖아요. 불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그 소환서를 직접 이제 저희들이 들고 용산까지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그때 이제 그걸 거부하는 용산 측에서 경찰을 동원해서 땅에 뭐 던지고 예, 그랬던 것 몸싸움이 같은데요. 예. 있었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완전히 법을 무시하고 국가 기강을 문란케 하는 그런 행위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청문회를 저희들이 이제 정의 소환을 뭐 여러 가지 소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 뭐 직접 송달할 수도 있지만 뭐 안 되면 공시 송달의 방법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법하게 정인들에게 다 송달을 했거든요. 그러면 국회법에 따라서 반드시 청문회에 증인들은 출석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출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어제 법사위에서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 13명을 모두 이제 공수처에 고발 네. 조치를 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김건희, 그리고 그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네. 그리고 이원석 예. 검찰총장, 그리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이 뭐 강희구 네. 부속 비서관인가요? 하여튼 그런 관계자들을 모두 형사 고발 조치를 했는데 네. 이 사실 우리 변호사니까 아시지만 검찰에서 소환을 하면은 대부분 출석하잖아요. 아유, 대부분의 100% 출석. 거기에 출석하지 않고 그러면 겁나죠. 예, 네. 큰일 무섭고 납니다. 거기에 불응하는 거 있을 수가 네, 없잖아요. 구속되는데요. 네. 그런데 사실은 검찰 어떻게 보면 일개 검사가 네. 그렇게 소환을 하는 것도 그렇게 사실상 100% 가깝게 출석을 하는데 국회에서 소환을 하는 거는 이거는 국민의 명령이에요. 네.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가 국회법과 정언감정법에 따라서 소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검찰에서 소환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렇죠. 엄중하고 무거운 그런 책임이 따르는 네. 행위입니다. 예. 더구나 공직자들 그리고 공직자의 가족들 여기는 더 법을 지켜야 되고요. 그런 국민의 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불응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 뭐 법사위에서는 절대로 관용이 없을 거고요. 네. 오늘 검사청문회도 지금 많은 정인들이 불출석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똑같이 단호하게 것이다? 고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아서 좀 마지막으로 자, 지금부터가 사실 어쩌면 경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60% 이상 이제 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또 1인 2표입니다. 요거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두 분 한번 좀 얘기 좀 하고 싶은 말씀 듣고 좀 마무리를 좀 김병주 후보님부터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지금 우리가 시대적인 사명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정권 빨리 끝장내고 이재명 정부 강한 민주정부를 만드는 거라고 봅니다. 그 민주정부 강한 이재명 정부 만드는 출발은 튼튼한 안보에서 시작이 돼야 합니다. 안보가 경제이고 또한 평화가 민생입니다. 평화와 민생이 먹사니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안보 전문가가 최고위원이 돼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이것도 안보 이슈였죠. 그것은 국내 안보 이슈가 아니라 중동에서 일어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는 이슈였거든요. 이만큼 안보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최고위원으로 제가 들어간다면은 국민들로부터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서 안정감을 줄 겁니다. 네. 우리 민주당의 가장 취약점인 안보를 보강을 안보. 해서 한반도 평화를 이루고 생업에 마음껏 종사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이재명 대표와 함께 만들겠습니다. 아마 윤석열 정권 최고위원에 떨어지면 가장 좋아할 사람은 국민의힘 의원과 윤석열일 겁니다. 네. 저를 가장 껄끄럽게 생각하니까요. 예. 저를 최고위원으로 꼭 선택해 주시고요. 기호 1번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만들고 싶은 분 일단 1번을 찍어주시고 또 민주당이 잘 되길 원하면 1번을 찍어주시고 윤석열 정권 빨리 끝장내고 싶은 분 1번을 찍어주십시오. 자, 김병주 후보님 말씀 들어봤고요. 전현희 후보님도 한번 말씀 주십시오. 네, 네. 일단 1인 2표니까요. 1인 2표니까요.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저하고 우리 김병주 의원님께 한 표씩 주시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오늘 같이 출연해서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김병주 의원님과 저는 민주당의 외연 확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방,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줘서 그 안정감을 주는 그런 후보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전문가 출신으로 그동안 이제 민생 전문가, 정책 전문가를 자임을 해왔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강남과 강북에서 당선된 최초의 민주당 의원입니다. 그리고 강남에서도 통하고 영남에서 출신으로 영남에서도 통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당이 차기에 우리가 이제 지방선거 대선 승리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제가 속해 있는 한강벨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1%만 가져온다면은 사실은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0.74%로 우리가 사실 졌거든요. 그래서 한강벨트에서 1%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후보, 그래서 민주당의 외연 확장을 통해서 우리가 집권하는 데 가장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외연 확장의 적임자가 전현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김병주 의원님은 이런 외교안보 분야에서 신뢰성, 그리고 한강벨트에서 중도의 표를 가지고 있는 네. 적임자. 그래서 저희들에게 각각 한 표씩 주시면 후회하지 않는 그런 선택일 거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면은 네. 제가 전현희 의원님 아주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아주 인품도 훌륭하고 능력도 뛰어나고 우리 당에 대해서 아주 애정도 많으시고요. 꼭 필요한
의원이고 저하고도 아주 잘 지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표니까 한 표 전년이 댓글 왔는데 한표 18 김병주. 맞습니까? 8번이십니까? 네네. 네. 처음이자 끝. 처음이 또 알파와 끝이네. 오메가. 아, 맞아. 처음과 끝. 예. 댓글에 18, 1번, 8번 이렇게 배우기도 쉽네요. 무조건 처음과 끝을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현희,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최대 관심사가 네, 최고위원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은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와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말 이틀 남았습니다. 이제 예. 토요일, 내일 토요일 선거 엄청 중요하고요. 모레 일요일 18일 날은 이제 전당대회가 되는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뭐 한편으로는 네. 이제 진짜 끝났구나 하는 긴장감도 있고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당장 전당대회 이후에 당이 어떻게 가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자꾸 들고 예. 그렇습니다. 자, 뭐 끝까지 최선을 다 하셔야 되겠죠. 예. 얼굴이 이제 옆에서 보면 조금 분장 때문에 괜찮은 것 같은데 힘든 아니, 모습이 보입니다. 예, 옆에 예. 제가 옆에서 딱 보니까 이게 예. 엄청난 체력전이더만요. 아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총선 운동할 때만큼 힘든 거죠.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죠. 사실 더 힘들었어요. 더 힘드시다? 왜냐하면 총선하면서 제가 상황실장을 했기 때문에 아. 사실 굉장히 힘들었는데 예. 아유 이거 이번에 힘들고 예. 시간도 빡빡한 데다가 매주 연설을 막 서너 번씩 바꿔가면서 하는 게 이게 아우 끝까지 뭐 화이팅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광복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광복절이었는데 반쪽짜리 행사였다 등등 또 경축사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 우리가 흔히 친일 잔재 네. 뭐 청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제부터 이게 친일 현재 청산이 과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 예. 어제 이종찬 회장님 경축사를 현장에서 들으면서 네. 며칠 옆에 이렇게 의원들 같이 있다가 막 가슴이 와서 꽂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구절들을 기억하실 텐데 네. 피로 쓴 역사를 혀로 덮을 수 없다. 네. 그리고 쭉 지켜보니까 이게 권력이 아니라 정의의 편이더라 역사가. 그리고 역사를 국민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게 굉장히 그 광복회 이종천 회장께서 역사에 대한 책무감을 담고 이렇게 피를 토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들 대부분이 현재 윤석열 정권의 문제가 사실 많잖아요. 네. 뭐 검찰 정권이다, 독재 정권이다, 경제에 무능하다. 근데 그 가장 근원의 본질이 이 정말 친일 매국성, 뭐 저는 뭐 밀정 정권이라고까지 표현하는데 네. 이것이 정말 근원의 본질이라는 것이 총정리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상황이 예. 친일, 매국, 밀정. 밀정 대통령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나쁜 거 다 쓴 것 같은데요. 친일, 매국, 밀정. 근데 이 이제 진짜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사실은 밀정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은 전 이렇게 봅니다. 친일 매국이라는 것은 예. 행태죠. 음흠. 근데 밀정은 역사성이 전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일제가 패망해서 한반도에서 물러날 때 네. 어떻게 보면은 권토중래 그리고 지금 현재로 보면은 사실은 어떤 전쟁할 수 있는 국가, 군국주의적인 성격과 아시아에 대한 지배력의 회복을 향해서 쭉 달려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제국주의라는 거는 이제 그럴 때를 향해서 심어놓고 가죠. 실제로 우리 한반도에 각 분야에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밀정들이. 심어놓고 간 거죠. 아. 그래 그렇게 해서 쭉 성장시키고 육성하고 한 세력들이 성장해서 사실은 그 과정에서 과거에는 군부 독재를 지원했고 이번에 검찰 정권을 탄생시키는데 뿌리가 됐고 네. 그 다시 2기 검찰 정권까지 가려고 하는 사실 이것의 뿌리다 하는 것이 드러나 있는 것 같고 그 다양한 세력들이 뭐 천공 같은 분도 예. 그런 분들이고 예. 이번에 독립기념관장부터 보면서 이런 김형석 어떤, 관장. 다양한 역사 관련한 단체들의 단체장들로 쭉 임명되는 것도 그렇고 대통령이 그런 세력의 중심에 아하. 이렇게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 본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것 같다가 아니라 본질인 것이 확인되는. 그래서 이렇게 근데 가장 나쁜 게 밀정이네요. 숨어 있다는 거네요. 친일 매국 밀정이라는 놈들, 거는 심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심어놨다는 거네요. 저는 실제로 일본에서 심어놨다고 심어놨다. 봅니다. 아하. 심어놓은 세력들의 성장이 이렇게 돼서 이번 인사들도 뉴라이트 인사들도 대부분 밀정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까? 그 세력에 아, 의해서 성장한 각계각층에 뿌려져 있는 부분들이 이제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배치되고 있는 거죠. 예, 참 심각한 상황인데 뭐 강복절 경축사 뭐 자유 얘기를 많이 하면서 또 통일 얘기까지 하던데 그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의 내용을 본인 스스로 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당대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야, 초반에는 좀 그랬지만 계속 선두권 1등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인기가 좋으신 비결이라기보다는 일단 저는 네. 제가 수석 최고위원을 하는 것이 저 개인의 어떤 무슨 뭐 차원보다는 당이라든가 대표나 네. 당원들 입장에서 볼 때 안정적으로 당이 가는 데 있어서의 굉장히 필수적인 하나의 포석이다 이런 생각을 아하. 하고 처음부터 수석 최고위원으로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 이제 당원들께서 이번에 사실 당대표는 거의 정해진 거고 네. 최고위원 5분은 다양한 필요와 선호에 의해서 이렇게 추려가시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은 그중에 누구를 수석 최고위원으로 할 것이냐가 아하. 매우 중요한 현실적 예. 선택입니다. 이번 전당대회에. 예. 근데 그에 대한 어떤 종합적 전략적 판단들이 이렇게 좀 모여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건 뭐 제가 뭐 좋고 나쁘고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일은 누가 하는 게 적당하겠는가에 대한 판단. 당원들의 판단일 것이다. 예, 지지자들의 판단일 것이다. 국민들의 판단. 근데 이제 일각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의 왜 이리 표가 안 나오냐. 이 발언 이후에 뭔가 결정적으로 김민석 우리 최고위원 후보한테 많이 표가 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그 부분 네, 네. 동의하십니까 혹시? 그런 점도 있고 또 생각해 근데 볼 그때 완전 초반이긴 해요. 팩트 사실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예. 부분은 그게 무슨 의도적인 연출인가. 아.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예. 저게 이렇게 우연히 나오다가 옆에서 막 누가 뭐 얘기하는데 그냥 우연히 얘기한 것이 찍힌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네, 대표가 예. 무슨 저걸 의도해서 이렇게 확산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우연히 찍혔고 네. 저한테 하신 것 이상의 덕담들을 저 이후에 쭉 다 후보들을 불러서 다른 후보들한테 하셨더만요 보니까. 예, 예, 그래서 예. 근데 이제 마침 아하. 그리고 아마 이제 대부분 제가 평소 온라인이나 유튜브를 통한 어떤 스킨십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초반에 중간 정도로 가다가 후반에 이렇게 좀 상승세를 탈 것이라고 많이들 봤고 저도 사실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가 맞아서 근데 그 뭐 우연이라면 우연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 네. 이게 그렇게 긍정적인 관심의 계기로 작동한 것은 일단 뭐 맞을 사실인 것이다. 것 같고요. 예. 그 운이 있는 거죠. 자, 그렇지. 그런데 정봉주 후보 뭐 당시 이제 1등을 하다가 이제 2위 뭐 좀 떨어지면서 명팔이 이제 했던 발언, 명팔이 이재명 대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발언은 어떻게 봐야 될지 또 앞으로 선거가 60% 남아 있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토요일 날 서울 또 여론조사까지 남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는 투표율을 조금 높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일단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이 취지가 뭐지? 그 대상을 누구를 뜻하는 거지? 이걸 대부분 잘 이해가 안 맞습니다. 되고 예.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 저렇게 상당히 강한 표현은 사실은 아마 당원들이 제가 투표율이 높아질 거다 관심이라고 표현했지만 당원들은 대부분 조금 모욕감 같은 걸 느끼는 것 같아요. 당원들은 네. 그러니까 이제 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래서 그런 것이 투표율을 높이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표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투표율 좀 낮다고 좀 이렇게 아니 근데 실제로 투표율이 낮았던 낮지는 것도 않나? 아니죠.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온라인 투표가 지난번 온라인 투표보다는 높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남아 있는 것이 온라인 권리당원에 있어서도 ALS가 남아 있고 예. 대의원하고 국민 여론조사는 뭐 별개니까.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예. 기존에도 높았는데
ARS 같은 것에 참여하는 것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이적행위 밀정 정치를 또 일각에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 얘기가 겉으로 보이지만 민주당 내부에 뭐 정봉주 후보 등등을 또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그거는 아닌가요? 제가 이제 그날 예. 할 때 뭐 현재 밀정 정권, 밀정 네. 정치, 이적행위 이것을 비판한 것은 실제로 원래 이 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고요. 예. 근데 뭐 내부를 흔들거나 어떤 조직에서 싸우고 있는 상대에게 빌미를 주거나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면 밀정 정치다. 이건 뭐 일반적으로 다 모든 그렇죠. 국가든 조직이든 해당되는 얘기죠. 자, 뭐 민주당에서 좀 뭐 이 단어가 그렇게 전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일극 체제, 이재명 사당화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여기에서 2기 이재명 지도부가 민주당 동심원 체제로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실력주의 동심원 체제 어떤 이제 내용입니까? 실력주의 동심원 체제라는 단어가 좀 색다르고 어렵습니다. 생소하잖아요.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예. 처음 쓴 용어인데 네. 이런 겁니다. 이번에 뭐 저 명파리 단어도 그렇고 네. 과거에도 친명, 비명, 반명 이런 식의 구분이 있잖아요. 네. 이게 의미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의 민주당이 실제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사실상의 대통령 후보로 가장 유력한 상태로 해서 전체가 국회의원 당원까지 굉장히 이게 지지의 공감대가 높지 않습니까? 네. 이미 이거를 어떤 친서관계나 거리로 구분하는 게 무의미한 상황이 됐고 그래서 그런 식의 프레임 자체가 내부에서나 외부에서는 맞지 않고 그럼 뭐냐 앞으로 필요한 체제는 동심원이라는 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동심원. 예, 이렇게 우리가 돌 던지고 이렇게 파장이 퍼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체제로 모두가 뛸 수 있다. 기존의 계파 체제는 블락을 나누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갈리는 구분 체제가 아니라 모두가 협력해서 뛰는 체제를 뜻하는 것이고 실제로 저는 지금 이제 2기 지도부가 만들어가야 할 당이 네. 당에 괜찮은 분들이 다 국회의원이건 원외위원장이건 당원들이건 전문가들이건 괜찮은 분들이 다 자기 실력과 그 개성에 따라서 참여하고 네. 전력을 다 뛰고 대선도 그렇게 치르고 대선을 치르고 정권을 우리가 창출한 이후에도 그에 따라서 각각 역할하는 과거에 우리가 흔히 이제 비판할 때 개파라는 것은 실력이 아니라 그냥 자기 가까운 사람들 맞습니다. 쓰고 예. 혹시 권력 창출을 해도 그런 사람들한테만 자리를 주고 이제 이런 것이 비판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실제로 개파 정치를 별로 안 한 분이고 개파가 또 지금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뭐 특별하지 예. 않죠. 그게 사실은 그냥 시스템에 따라 일을 하는 스타일이고 네. 개파를 굳이 챙길 이유가 별로 없는 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아주 실용적인 측면이 있어서 실력 있고 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쓰는 시기여서 저는 당이 그렇게 가는 게 좋다. 오, 상당히 들어보니까 실력주의 동심원 체제. 딱 맞는. 상당히 좋은데요. 네, 어떤 조직이라도 가장 필요한 거죠, 사실은. 이게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국민의힘도 쉬울 것 같아요. 마찬가지고요. 양궁 체제다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올림픽 양궁 시스템. 양궁 체제. 양궁. 아니 이번에 양궁 팀. 양궁 팀이 이제 그렇게 팀을 운용해서 잘 됐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선발전 할 때 아시겠지만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실력 있으면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저는 지난해 금메달 따도 소용 없고요. 저는 이제 민주당을 양궁 팀처럼 운영하자. 실력으로. 근데 저 얘기를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당에 조금 중진이라든가 소위 과거에 친명이다 비명이다 지금 뭐 반명은 없으니까 네. 하는 분들의 좀 중심에 있는 분들한테 다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뭐 다른 역할은 별로 없는데 하나는 집권 플랜 짜는 걸 네. 하고 또 하나는 당이 이렇게 가도록 하는데 내가 좀 기여할 수 있지 않겠냐. 제가 무슨 개파를 따지는 사람도 네. 아니고 그렇게 막 모난 사람이 아니어서 예.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대표께도 몇 번 드렸습니다. 근데 대표가 아주 같이 공감을 한 것이어서 저는 당이 이렇게 가면 된다고 봅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 얘기를 좀 했는데 정당별 지지율 좀 보면 대통령 지지율은 매우 낮습니다. 지금 30%대인데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지지율을 좀 보면 차이가 크지 않고 어떤 지지율 조사에 따라서는 국민의힘보다 낮은 어떤 건 경우도 좀 높고 많거든요. 어떤 건 낮고 예, 그렇죠. 예. 예. 저런 게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러운 것이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소위 3대 정치 지표가 네. 현재 대통령 지지율, 다음 대통령 지지율, 네. 정당 지지율 3개의
어떤 종합 콤비네이션으로 그렇죠. 가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현 대통령 지지율은 바닥을 넘어서 지하실이고 다음 대통령 지지율은 이재명 대표가 상당 기간 지금 차이가 나는 1위이고 네. 그런 거예요. 네. 이거는 다음 정권에 대한 기대와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정당 지지율은 보수와 진보적 성향에 따라서 정당으로 나뉘어 있는 국민들의 인구 분포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 중에 일반적인 가치관이 갑자기 바뀌지 않는 한 네. 정당 지지율의 분포는 일정한 차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호불호잖아요. 그렇죠. 어느 그리고- 정당을 조금 더 좋아하냐 이걸 물을 아니 건데요. 그리고 이제 예. 나는 어쩔 보수라고 수 없다. 생각해, 예, 예. 나는 진보라고 생각해 예. 하는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를 그러니까요.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이렇게 보시군요. 그런데 이제 저게 큰 추세가 변하면 조금 이제 플러스가 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네. 저 추세에서도 저희가 다음 대통령 지지율이 우리가 세다는 것뿐만 아니라 네. 당 자체가 이번 전당대회 이후에 집권 준비를 잘해서 신뢰감을 높여서 네. 몇 퍼센트 올리는 것. 저희는 그게 저희 숙제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경남지사 복권이 됐는데 이 복권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곡절도 있었고 논란도 좀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뭐 이미 드러나서 네. 이제 보도도 됐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우선 네. 저게 저희가 나올 때부터 일관되게 복권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여권에도 그런 의사를 이미 몇 달 전부터도 전달한 예. 것을 사실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저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마감할 때 김경수 지사는 복권을 시키고 마무리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김경수 지사가 어려움도 겪었고 또 여러 가지 자질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대선은 좀 아직 많이 남았는데 복권 이 타이밍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이나 뭐 집권 쪽에서 일부러 막 갈라치기 얘기도 나오고요. 여당이라는 것은 뭐 이런저런 계산을 예. 했을 텐데요. 세상이 뭐 계산대로만 되나요?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전당대회 이틀 남았지만 표가 이제 이 주말간 이제 많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마지막 변수 또 마지막에 또 하고 싶은 말씀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이 안정적으로 네. 앞으로 이제 사실 풍파가 굉장히 저도 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풍파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안팎에서 안정적으로 싸움도 하고 당을 단결시킬 수 있는 데 있어서 대표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네. 사실상 그리고 최고위원들이 이렇게 추려질 텐데 그중에서 수석 최고위를 누구로 하느냐 김민석을 수석으로 하는 것이 당과 또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안정적인 필수적인 포석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이렇게 하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꼭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